안녕하세요. 구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숨 쉬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것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숨은 2분 못 쉬면 죽어요. 2분 못 쉬면. 왜 죽을까요? 숨을 2분 못 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뇌사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뇌는 이 뇌는 20%의 포도당하고 20%의 산소를 사용합니다. 20% 전체 우리가 마시는 양에. 그러면 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면 보통 여자분들 평균 뭐 한 48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뇌는 한 1.2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는 엄청난 많은 걸 먹고 많은 거를 태웁니다. 그다음에 뇌는 한 가지밖에 못 먹어요. 포도당밖에 못 먹어요. 다른 영양소를 쓸 수 없어요. 뇌가 만들어질 때는 물론 단백질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지만 포도당만 쓴다고요. 그리고 산소의 20%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머리가 회전도 빨라지고 피곤도 덜하고 우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죠. 뇌는 우리 몸에서 사령탑과 같은 곳이에요. 뇌에서 모든 것을 조절한다고요, 실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체온 조절하고 모든 거를. 그러니까 뇌가 하는 일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강의하고 뛰고 달리고 이런 거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뇌가 조절하고 또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근데 땀나라 해서 땀 안 나죠. 가만히 있어도 더우면 땀 나고 추우면 덜덜 떨리잖아요. 내가 떨고 싶을 때 떨고 땀 나고 싶을 때 내가 땀 나고 싶을 때는 잘 안 될 거야. 떠는 거는 어떻게 흉내낸다 그래도 나 땀 나야지 하면서 땀 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불수의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불수의적. 이거 어려운 말인데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돼요? 내 의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기능들 우리가 불수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대개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율신경. 스스로 알아서 더우면은 땀내고 추우면은 떨고 뭐 이런 것도 심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 그런 거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외부의 및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죠. 화나면 어떻게 돼요? 화나면 여러분 천천히 뛸까요? 심장이? 화나면 막 벌렁벌렁 하죠. 그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심박동수를 늘리고 혈압을 올리고 뭐 예를 들자면 땀을 흘리게 하고 체온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하는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수의적이건 불수의적인 건 뇌에서 컨트롤하게 되는데 뇌는 전체 우리가 소모해야 되는 영양소의 글루코즈 중에 20%, 그다음에 산소의 20%를 써요. 근데 산소는 다 어디로 우리가 마셔요? 호흡을 통해서 마시죠. 뭐 일부가 뭐 이게 피부를 통해서 투과가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미약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마신다는 거죠. 아마 입 벌리고 5분 숨 쉬라고 하면 못 쉴 거야. 대부분 다. 코가 막히거나 그럴 때는 저절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만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5분 동안 이렇게 하면 5분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찌러찌하고 그다음부터 자연히 그냥 코로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왜? 사람은 코로 숨쉬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 쉬죠. 왜? 2분만 안 쉬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예를 들어서 코가 막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입을 벌리고 숨 쉬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목이 아프다 그런 건 대부분 다 입을 벌리고 이러고 숨을 쉬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육이 짧아져 가지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코가 막히거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혀의 위치가 잘못되면 이게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코하고 입하고는 2층하고 1층 사이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뛰면 누가 뭐라 그래요? 밑에 층에서 뭐라 그러죠?
또 그러면 위에서 뛰면은 막대기 같은 걸로 뛰지 말라고 또 쾅쾅쾅 밀잖아. 어? 화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 코하고 잎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 떨어져서 산다고요. 어? 코와?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고 입? 그러면 치과 가잖아.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면 코만 보고 치과 가면 치아만 보죠. 입도 잘 안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구강 내에 잘 있으면 코하고 입하고 2층에서 뛰거나 1층에서 쾅쾅 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요. 따로따로 노니까. 혀가 충분히 구강 내에서 작용을 하면은 압력도 안 주고 혀는 혀대로 편안하게 지내고 넓고 쾌적하니까 하는데 얘가 좁으면 자꾸 이제 입천장을 밀어요. 입천장으로 이 혀가 미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톱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톱에다가 손톱으로 밀면 살짝만 밀어도 하얗게 되죠. 하얗게 되면 뭐예요?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압력에 의해서도 우리 몸의 모세혈관들은 피를 통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혀로 미는 것이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구강내 사이즈가 작으면 입천장을 통해서 또는 그 뼈를 통해서 이게 압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모형에서처럼 이 코 가운데에는 비중격이라 이렇게 좌우가 막혀 있어요. 그 비중격은 머리 바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 바닥을 이렇게 받치는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왼쪽으로 씹는 힘하고 오른쪽으로 씹는 힘하고 차이가 나면 이 비중격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트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상당수 코가 막히는 사람들은 한쪽이 너무 이렇게 많이 막히고 한쪽은 안 막히고 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중격이 이렇게 똑바로 안 있고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펴서 그렇다고. 근데 이 비중격을 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씹는 힘이 좌우의 불균형이 오면 비중격이 한쪽으로 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원인은 입안에서 아까 씹는 힘의 불균형이었는데 결과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코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1차적인 원인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코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코에 가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2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픈 것도 1차 통증과 2차 통증이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통증을 설명할 건데 그래서 아래 턱하고 위에 턱 사이에 혀가 존재하는데 이 혀가 충분한 공간 확보를 못하면 코에 영향을 주고 그 코의 압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코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왜곡시키거나 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알레르기는 지난 소화기관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먹는 거에 의한 알레르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들어오거나 접촉을 했을 때 과민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어서만 알레르기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부로부터 먹는 것도 섭취해야 되지만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속에 미세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도 우리 몸에 접촉했을 때 그것이 면역기관에서 얘가 나한테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의한 어떻게 돼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응이 민감한 반응을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통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뭘 접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화기는 먹는 걸 통해서 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내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를 이게 들여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하고 얘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하네 얘는 들여보내면 안 돼 하는 그 기억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면역기관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길목에 제일 많이 존재하니까 소화기하고 요 호흡기의 전체 면역의 80 내지 90%가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화기하고 호흡기는 또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막이 건강해야 면역기관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코 점막 그 자체가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코 이비인후과에서는 그게 1차적인 원인이죠. 그러나
만약에 혀가 자기 자리를 충분히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력을 밀어 올리면 코에서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림프들이 제때제때 우리가 빠져줘야 되는데 인파가 못 빠지고 막혀 있으면 이제 코 점막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특히 이제 그 아주머니들의 경우에 아주머니 주무실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만세 부르고 주무시죠. 그러면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이게 그런 분들은 대개 이게 손에 쥐는 힘이 없어요 또. 그래서 걸레도 잘 못 자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놓치고. 왜 그러냐면 목에서 우리가 팔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제 두 개가 내려가게 되는데 한쪽이 어디에 눌리면 힘을 못 줍니다. 양쪽 다 눌리면 이게 저려요 증상이. 여기도 아마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손 잘 안 드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게 쥐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뻑뻑하고 부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증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코 고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낮에는 숨을 자기가 원활하게 잘 쉬죠. 코에 특별히 막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낮에는 잘 쉬는데 이게 밤이 되면 우리 뭐예요? 이게 자잖아요. 이게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때 이렇게 하고 자는 사람 없죠. 자면 어떻게 자요? 자면 이렇게 자잖아요 이제. 잠은 완전히 이제 근육에서 힘을 빼고 잡니다. 아주 기본적인 긴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만 다 긴장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호흡에 관련되어져 있는 근육들은 긴장해야 돼요. 왜? 기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기도도 만약에 으면 기도가 좁아지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코를 고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입천장의 근육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를 압박하니까 자면서 어떻게 돼요? 덜덜덜 떨면서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잘 때는 우리가 낮에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앉거나 서거나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면 어떻게 돼요? 자면 이러고 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아래턱은 이거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쭉 처지잖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돼? 더 막죠. 그러니까 코를 고는 사람들은 대부분 옆으로 자야 돼요. 이렇게 자면 백발백중 코 골게 돼 있고 코로 숨 못 쉬고 입을 벌리게 된다고. 왜?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떨어지면 뇌도 떨어져요. 혀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아주 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코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골이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데 우리가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24시간도 부족하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할게요. 잠은 하루에 필요로 되는 수면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자야 하는데 이거 이하로 자면 어떻게 돼요? 수면이 부족하죠. 이거 이상으로 자면 어떻게 돼요? 뭐 잠자면 미인돼요? 그래서 12시간, 14시간 자요? 응? 그러니까 잘 자야 우선 미인되는 거 맞는데 나 미인될래 그렇다고 만약에 12시간, 14시간 자면 어떤 현상 발생할까요? 저게 사망률이 더 높아져요. 연구를 해보니까 7시간에서부터 6시간 자는, 그러니까 9시간 자는 사람은 건강한 반면에 7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도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잠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잠자는 절대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생에 3분의 1을 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서 맑게 알아듣고 말을 이렇게 사람답게 하는 나이쯤 되려면 한 5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보통 살 수 있는 시간이 기대 수명이 한 65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65년. 그럼 그 65년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나누면 3분의 2는 우리가 깨어 있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길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줄죠. 건강하지 않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잠을 3분의 1을 아주 잘 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건이 아주 많아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양을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잠을
2시, 3시까지 안 자고 딴짓해. 그래놓고 7시간을 자면 2시에서 더하기 7시간 하면 9시에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충분해요. 시간은. 하지만 뭐가 빠졌냐 하면 골든 아워라는 게 빠진 거예요. 골든 아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의 골든 아워. 꼭 그 시간만큼은 포함돼야 돼요. 어? 언제? 11시에서부터 3시. 뭐 논자에 의해서는 이게 뭐 2시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10시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반드시 그 4시간은 포함되면서 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안 자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재밌는 현상이. 그래서 반드시 잠자는 시간은 요 시간을 포함해 달라. 근데 요때 되게 보면 게임하고 뭐 이게 문자하고 뭐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응? 대충.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응? 또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요. 여러분들 입안에서는 뭐가 분비돼요? 그렇죠. 침 분비되죠. 그래서 이 침은 뭐 하는 거예요? 침은 뭐예요? 소화에 도움이 되죠. 침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물 막 자꾸 마시잖아요. 뭘 먹어도 뻑뻑하고 삼켜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물 자꾸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액이 묽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럼 소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침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에 우선 1차적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안 먹을 때에도 입이 마르면 괴롭죠. 그래서 이게 윤활유적인 작용을 합니다. 혀도 움직이고 뭐 하는데 이게 입안이 건조해지면은 우리가 말할 때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연세가 들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 많이 오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침은 그러한 역할 말고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침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침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pH예요. pH. 산이냐 알칼리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산 알칼리 배웠죠? 우리 몸은 산성이어도 안 되고 알칼리여도 안 됩니다. 중성이 좋은 거예요. 피부는 약산성인 게 좋은 거고 체액은 약알칼리인 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약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7인데 여기서 무슨 더하기 1 이런 게 약이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1이. 아주 적은 양의 이 편차가 우린 중요한데 타액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대보면 타액의 산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타액은 약 알칼리여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7.4 이하가 돼야 돼요. 7.4 이하가. 7은 넘고 7에서 7.4가 거의 정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6점 내려가면 이거 이제 비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느냐 알칼리성 되어 있느냐를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한 타액의 산성도 검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피 알죠? 피는 세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세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세포 외 액이야. 타액도 세포 외 액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세포 바깥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 몸에 정보를 주는데 우리 몸 중에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7시, 8시, 여기가 0시, 여기가 밤 12시, 여기 낮 12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티졸의 농도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8시에 눈을 뜬다고 생각하면 이 코티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새벽 한 4시쯤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슬슬 올라갔다가요. 여기서 눈을 딱 뜨면 여러분 눈을 딱 뜨면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린 게 이게 떨어지면 졸리는 거예요. 낮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바닥을 이렇게 기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졸린 거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거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해보면 이 그래프가 달라져요. 근데 이 농도를 뭘로 재냐면 타액으로 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자기 타액을 하나 받고 깨어난 지 30분 뒤에 받고 1시간 뒤에 받고 자기 전에 받아요. 그러면 4번 받게 되죠. 심한 사람 우리가 6번까지 받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코티졸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리듬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코티졸의 농도라고 하는 거는 타액을 통해서 환자한테 나눠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뱉고 30분 있다 뱉고 또 30분 있다 뱉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뱉어라. 그러면 이게 이런 곡선을 그려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생생하고 또 한 11시쯤 되면 슬슬 졸리기 시작해서 잠을 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잠자는 골든 아워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 몸이 낮에 받았던 손상들을 다시 또 재생하거든요. 그런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곤란하잖아요. 눈 뜨고 밤에 딴짓하면 성장 호르몬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 그래프가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잘 때 안 자고 자꾸 늦게 자고 그러면 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그래서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올 때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낮 동안에 받은 손상을 우리가 보호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에는 코티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성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 성호르몬들의 비율이 이 타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최고의 기초가 되는 코티졸의 이러한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성호르몬의 비율도 깨집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복잡 다단한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생리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죄에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흐트러지게 된 거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누가 안 하게? 내 스스로가 안 하게 만드니까 수면의 리듬을 깨고 그 수면의 리듬이 결국은 뇌에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뇌에다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부신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만들어지는 양도 급격히 줄이게 되고 리듬도 이러한 정확한 리듬을 못 갖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잘 취하고 그다음에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숨 쉬는 것과 수면하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코 골고 이 갈고 그러한 부분들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